근데 뉴턴은 왜 갑자기 데카르트에 꽂힌 거예요? 네, 그건 바로 아이작 뉴턴이 어릴 때부터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데카르트가 내놨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 이전까지 유럽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그 르네상스 자연주의라고 하는 사상에서는 자연을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신비한 생명체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자연현상을 해석할 때 이런 신비로움, 마법 같은 거는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대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이거를 그 르네상스 자연주의에서는 N극이랑 S극이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되게 문과적으로 해석하시네. 그러네. 아, 네. 감성적인데요? 근데 데카르트는 이 자석의 움직임을 아주 작은 나사가 자석 내부를 통과하면서 밀거나 당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작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더 나가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학 공식 그리고 이론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야, 17세기 중반부터 데카르트 사상을 담은 방법 소설이라든지 또 철학 원리 같은 책들이 이렇게 출판되게 되는데요. 이 데카르트의 저서들은 유럽 전역에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학문적 토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이작 뉴턴도 데카르트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효종 씨, 그 데카르트가 이룬 과학적인 또는 뭐 수학적인 업적 중에서 우리가 알면 좀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그럼요. 저희가 중학교 때 그 좌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뭐 X축, Y축 이렇게요? 그 좌표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아, 그 좌표계에 일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데카르트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파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 파리를 보면서 내가 저 파리의 위치를 기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팔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을 했다고요? 진짜. 이걸 고민하다가 XY 좌표계, 데카르트 좌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멋지다. 데카르트에 대한 뉴턴의 생각은 그 뉴턴이 남겼던 그 말에도 남아 있는데요. 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아니 높은 데서 있으면 더 멀리 본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유, 인성까지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뉴턴이 이룬 위대한 업적의 근간에는 대부분 그 데카르트의 사상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런데 데카르트를 파헤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던 그 아이작 뉴턴은 갑작스럽게 학교를 떠나야만 하게 됐죠. 왜죠?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것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요. 뭐 전염병이 창궐했나요? 네, 아, 그래. 당시 그때구나. 네, 런던에 이제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대역병 시대가 닥치게 됩니다. 그때구나. 병이 창궐했어요. 네, 흑사병은 몸속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이게 몸이 검해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예.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또 전염성도 강했던 탓에 중세 시대부터 오랫동안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대역병 시대에 흑사병이 점점 심각하게 퍼지니까 런던 인근 지역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때문에 케임브리지 대학교도 이제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아이작 뉴턴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동안 이렇게 마치 출구를 알 수 없는 미로처럼 계속 뉴턴을 답답하게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답답하게 또 문제? 바로 아이작 뉴턴이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 그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머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천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동설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중세 유럽까지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그 금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당시 카톨릭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는 유럽 최고 천문학자이기도 해서 하늘을 자주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지구가 아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지동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새롭게 그린 우주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지도에서는 태양이 보시다시피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지구가 수성과 금성에 이어서 세 번째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야, 저 어떻게 그렸대? 이걸 본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네. 교수님, 그러면 지동설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철저한 이단으로 치부되고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배웠었던 그 갈릴레이에서도 지동설을 옹호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네. 그 때문에 당시 학자들이 천체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네. 이처럼 천체 움직임을 두고 과학과 기독교가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던 분위기 속에서 당대 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과학으로 들이밀면 종교랑 제일 부딪힐 것 같아. 당시에는 달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다. 이거는 이제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정설로 받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이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계속 일정한 궤도를 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저 시대 살았으면 난 이거 안 믿었을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자, 어릴 때부터 자연현상을 관찰하던 아이작 뉴턴도 항상 달이 왜 지구 주변을 돌까 이렇게 그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작 뉴턴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져다 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과 떨어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는가?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야, 이씨. 와, 깜짝이야! 아, 나 뭐 뚝배기 떨어진 줄 알았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누가 사과라고 봐. 야, 웬만한, 야, 이런 사과가 어딨어? 무슨 수박만한 사과를. 와. 아, 깜짝이야. 몰랐네. 네, 바로 정원에서 달을 관찰하고 있던 아이작 뉴턴은 뉴턴의 머리 위로 사과 한 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아이작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과를 지구로 떨어지게 하는 힘이 달도 날아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게끔 붙들고 있는 거구나. 자, 뉴턴이 말한 사과를 지구로 잡아당기는 힘, 그게 뭘까요? 중력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구의 중력입니다.